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이게 범죄 수익으로 이제 많이 이제 활용되잖아요. 범죄 수익을 이제 밖에서 드러나지 않도록 비트코인으로 받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사건이기도 한데 그 음란물 사이트를 미국의 서버에 두고 회원 121만 명을 모아서 엄청나게 그 수익을 얻었던 사건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범죄 수익을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받았거든요. 근데 경찰이 이 사건을 조사를 하면서 사상 최초로 압수를 해요. 216코인 정도로 압수를 하거든요.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거액의 수익을 쌓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33살 A씨. 검찰은 A씨가 구속일 기준 약 5억 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부당이득으로 취했다고 보고 몰수를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죄 판결은 사실 당연히 인정됐던 거고 더 쟁점이 됐던 게 비트코인을 과연 몰수할 수 있는가, 그렇죠. 몰수 판결이 가능한가가 쟁점이었는데 1심 판결에서는 비트코인 몰수 못한다. 왜냐? 이것은 물리적인 실체 없이 전자파일화한 거기 때문에 몰수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 이런 그러니까 판결이 몰수하는 나왔어요. 순간 약간 화폐로 인정하게 되는 네. 것 같이 되는 근데 거죠. 2017년에는 사실 비트코인이 법률적으로는 가상 자산으로 좀 인정되지 않았던 시절이기도 한데 그런 판결이 나서 이제 이 범인은 속으로 너무 좋아했겠죠. 쾌재를 불렀겠죠. 결국에 판결이 대법원까지 가는데 2018년도에 대법원에서는 비트코인 몰수 가능하다라는 판결이 사상 최초로 나오게 되는데요. 대법원이 처음으로 가상화폐의 자산 가치를 인정한 판결을 내놨습니다. 음란물 사이트 개설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 씨의 재산을 몰수하면서 재판부는 거래소를 통해 법정 화폐로 환전이 가능하다며 가상화폐를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재산으로 판단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원래 뭐 다른 물품이었던 것 같으면 공매 절차라든지 환가 절차를 통해서 국고를 이제 귀속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 자산의 이 가치를 어떻게 매길지 어떻게 환가할지 이런 절차가 아무것도 없어서 검찰이 그냥 전자지갑에 그냥 보관만 계속했던 거예요. 2018년이 막 과열될 때잖아요. 그럼요. 예. 우리나라 부자 됐겠는데요? 보관만 하다가 2021년 3월에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그 가상 자산의 개념이 들어와요. 네. 보면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가상 자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요. 가상 자산이 드디어 이제 법률적인 어떤 그 정의 규정을 가지게 되거든요. 네. 그 공매 절차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환가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검찰은 이 법률 개정 법률이 시행된 첫날 사설 거래소를 통해서 매각합니다. 압수했을 당시에 이 비트코인 2017년도의 가격이 2억 7천만 원이었는데 검찰이 실제 매각할 때는 122억. 검찰 입장에서도 뜻하지 않은 재테크로 국고를 엄청나게 불린 세금 재테크. 그렇죠. 합법적 재테크를 한 거죠. 이게 국고로 귀속이 됐다니까 다행인데 이게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금이 사라지고 있다? 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제 화폐가 없어지는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화폐가 완전히 없어진 세상까지 가기 전에는 일단 중간 단계로 필요한 게 아마 카드 같은 거일 거예요.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가 지금은 당장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카드를 이용하면은 완벽하게 안전한 것일까? 2007년에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2007년만 해도 카드, 그러니까 은행 카드 같은 것들을 현금 출납기 같은 기계에 집어넣고 거기 자기의 비밀번호를 치면은 현금이 나오고 현금을 이용해서 이제 뭔가 하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만약에 누군가 이 기계 자체를 가짜로 이제 만들어서 카드를 넣었을 때 카드를 바로 다 복제를 해서 그 카드를 이용해서 뭔가를 한다면 어떨까? 그 현금의 줄기가 똑같이 생긴데 가짜다.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생긴 거 만들어야 되고 이제 추가적으로 그 안에 그 카드의 정보를 복제해내는 기계를 넣어야 되고 실제 이런 일을 실행에 옮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일당들이 중국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길 가다 보면은 은행이 관리하지 않고 밖에 그냥 뭐 매장에서 관리하거나 그렇게 좀 편의점 허름한 같은데. 그렇죠. 이제 네. 그런 것들에 주로 이제 갖다 놓고서 카드를 집어넣었을 때 그러니까 당장 돈을 주면 안 되잖아요. 이 기계는 뭐 오류입니다. 뭐 이러면서. 그렇죠. 돈을 주면 안 되니까 뭐 잔액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 신호가 나오는 거죠. 그럼 사람이 잔액이 없나? 그리고 다른 데로 이동하는 동안 거기서 이제 얻어낸 정보를 가지고 이제 카드를 만들어서 그 카드로 돈을 딴 데서 빼는 거죠.
가짜 현금 인출기로 알아낸 카드 정보로 몰래 예금을 빼내간 절도단이 잡혔습니다. 경찰에 압수된 가짜 현금 인출기입니다. 금 모양은 진짜와 차이가 없지만 한도 초과 등의 문구만 뜨도록 만들었습니다. 범인들은 그 사이 고객의 카드 정보는 인출기에 장착된 카드 판독기로, 비밀번호는 몰래 카메라를 통해 빼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이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이 7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 기계를 만드는데 드는 돈이 2억 원, 2억 원이었다. 진짜로. 그래서 2억 원을 들여 만든 가짜 인출기로 이제 벌어들인 돈이 7천만 원. 그 정도 아이디어가 있으면 딴 거라도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충격적인 아.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이렇게도 이제 할 수 있겠지만 2021년 부산에서 있었던 이제 사건인데요. 이제 스키머라는 기계인데, 이거는 카드를 그냥 한 번 긁기만 해도 사실은 그 안에 정보를 다 꺼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계를 갖고 다니면서 아파트 문 앞에서 결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치킨 시켜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을 이용하는 건데, 카드를 받아서 일단 자기가 가져온 스키머라는 기계에 먼저 거요. 그러면 정보를 다 빼냈죠. 그리고서는 이게 왜 안 되지? 뭐 다른 기계로 해볼까요? 뭐 이러고 한 번 더 긁는, 그때 이제 진짜로 결제를 하는 거예요. 카페 주인이 음식을 시키고 카드를 내밀자 배달 기사가 카드 단말기를 꺼내 결제합니다. 하지만 결제가 안 되는지 또 다른 단말기를 꺼내 다시 결제를 시도합니다. 결제를 하는 척하며 먼저 가짜 단말기로 카드 정보를 복제한 뒤 실제 결제를 다시 한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렇게 빼낸 정보를 이용해서 카드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서 그걸 본인이 쓰면은 이제 잡힐 수가 있으니까 이들이 참 이게 또 영악한 것이, 그 텔레그램에 이렇게 복제된 카드가 있다고 개당 50만 원에 팔아요. 그래서 이걸 산 사람들은 그렇게 복제된 카드를 이용해서 보통 금은방에서 결제를 했다 그러는데요. 1,700만 원 가까이 결제를 했다고 합니다. 배달기사 4명과 총책 등 일당 5명은 이렇게 복제한 신용카드를 인터넷에서 한 장당 50만 원씩 받고 팔았습니다. 불법 복제 카드를 산 3명은 수백만 원짜리 귀금속이나 비싼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결제한 뒤 되팔아 현금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이제 카드도 카드지만 이제는 대부분 다 온라인 결제 시스템들을 이제 이용하시잖아요. 온라인 결제 시스템은 편리한 것만큼이나 위험성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 개인정보가 자기가 새로 스마트폰을 개통할 만큼 충분한 정보만 빠져나가면 이제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그럼 누군가 이제 제 명의로 폰을 이제 개통을 하고 많은 그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저희의 모든 결제 수단이 모바일 기기로 넘어가면서 또 범죄자들은 이걸 또 노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에 대한 이제 대비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자, 요즘 뭐 말씀하셨다시피 손가락 터치 하나면은 이게 막 뭐든지 결제되는 세상이잖아요. 네. 이 터치 한 번으로 회사 전체가 흔들거리는 일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길 수 있죠. 네. 아까 10을 눌러야 되는데 100을 누르고 뭐 이런 사건들이 생겨가지고, 이게 생기다 못해가지고 그걸 가리키는 용어도 있더라고요. 팻핑거라고 한답니다. 우리나라 용어는 손가락이 아니고. 뚱뚱해서? 손가락이 뚱뚱해서 옆에 거 네. 누른다고? 옆에 거 누른다고. 팻핑거. 팻핑거하고 관련 있는 장소를 아까 갔다 왔거든요. 오, 자본시장의 꽃증권. 지금 이제 이런 종이 증서는 아예 없어요. 전자적으로만 발행을 하기 때문에 증권, 재산상의 가치를 나타내는 증서이다. 그래, 이거 김상욱 선생님이 저번에 한번 설명해 주셨었죠. 뭐, 대항해 시대 때 생겼다. 김상욱 쌤한테 말씀드리면 되게 좋아하시겠다. 와우. 이게 이렇게 쉽게 만들어지면 오죽 좋겠습니까? 대표이사 김혜정. 오! 아내한테 선물로 주겠습니다.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이게 옛날에 몇십 년 전에는 증권이죠. 주권이라고 하는 건데. 5천만 원이요? 네. 아유, 주식을 뭐 이런 걸 다. 지금은 소용이 없어요. 소용 없어요? 네. 이제 지금은 전부 다 전자증권을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 뭐 70년대까지만 해도 실제로 이걸로 거래를 했다고 해요.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팻핑거 사건이 벌어질래야 벌어질 수가 없었던 그렇죠. 거죠.
그러다가 컴퓨터로 거래하는 시대가 오면서 이 증권사들 또 엄청 빨리 거래를 해야 되니까 이런 실수들이 생기는 거예요. 뭐 이게 이제 실수는 사소한데 그 여파가 너무 크니까 이것 때문에 망한 회사를, 한국 회사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한맥투자증권이라고 그 나름 이제 업력은 좀 오래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운명의 2013년 12월 12일에 한 직원이 이제 그 패핑거 실수를 저지르는데 이 매매 전산 시스템에서는 이자율을 사람이 입력을 하면 컴퓨터가 이 거래는 괜찮은 거래다, 안 괜찮은 거래다 계산을 해서 거래를 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거를 이자율을 숫자를 잘못 넣은 거예요. 365를 넣어야 되는데 0을 넣었다고 합니다. 모든 거래가 다 괜찮은 거래로 컴퓨터는 판단을 하게 돼요. 자기가 팔아야 되는 물건은 너무 싸게 팔고 사야 되는 물건은 너무 비싸게 팔고 모든 가격에 나온 거 다 사고 뭐 이런 식이었다고 합니다. 이분도 이제 넣고 나서 143초 있다가 자기 실수를 깨닫고 컴퓨터 전원을 뽑아요. 이렇게. 근데 그 사이에 잘못된 주문이 37,900건이 체결이 되죠. 그래서 2분 좀 넘는 시간 2분 좀 넘는 시간 동안 손실 금액이 460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전 저때 현장에 있었거든요. 저건 또 저 때는 정말 이 트레이딩 본부 안에 있었는데 다 모니터 보고 있었는데 뒤에서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뭐야 이러면서 전쟁 났어? 야, 뉴스 켜봐. 순식간에 이 코스피 선물이 로켓처럼 위로 올라가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국가에 무슨 일이 있거나 뭔가 커다란 악재가 발생을 하거나 예를 들면 뭐 예전에 뭐 김정일 사망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가격까지 내려왔는데 어느 순간에 찍더니 순식간에 이 바닥으로 쫙 내려가는데 그때서야 사람들이 야 이거 실수인 것 같아. 그래서 막 그때 전화 돌리고 어디가 무슨 일이냐 난리 났었습니다. 시장이. 슈카님 계셨던 증권사에서 난리가 날 정도인데 한맥투자증권은 어땠겠어요. 완전 그냥 전 직원 멘붕. 한맥투자증권 대표가 한국거래소에 전화를 걸어요. 이거 주문 취소해달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진짜. 취소할 수 없고 구제를 신청을 해라. 근데 이 구제 신청이라는 게 그 거래 하나하나에다가 주문 번호, 종목 번호, 약정 번호 이거를 써가지고 한 건 한 건 구제를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직원들이 한 수십 명이 정말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37,900건을 이렇게 하나하나 쓰고 있었는데 도저히 안 되죠. 구제 신청도 시한이 있어요. 그날 오후 3시 반까지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거래 상당수는 구제 신청도 실패를 하게 됩니다. 한맥투자증권이 이제 정말 읍소 전략을 가는 거죠. 그 결제 대금을 지급하지 말아달라. 우리의 실수였다. 우리 망합니다. 이렇게 정말 읍소를 하는데 한국 증권사들 중에 몇 곳은 알겠다고 받아들였다고 해요. 그 요청을. 근데 이때 제일 이득을 많이 본 곳은 외국계 헤지펀드 2곳이었는데 한 곳에서 350억을 이익을 봤어요. 미국계 금융사 한 곳이. 거기서 왜 줘야 되지? 뭐 이런. 왜? 그래가지고 파산 직전에 이제 직원을 75%를 권고사직을 하고 이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쳤지만 한맥투자증권은 결국 파산합니다. 지수 옵션 시장에서 대규모의 주문 실수를 한 한맥투자증권이 결제 이행에 실패하며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주문 실수 한 번에 증권사가 파산하는 건 우리나라에선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직원도 정말 너무 그 트라우마가 사실상 법률적으로는 다 이분한테 그 회사가 손해본 거를 구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못하겠죠, 물론. 근데 자기 때문에 회사가 없어졌다는 생각을 하면 되게 끔찍할 것 같은데. 이분은 그래도 뭐 이렇게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 거잖아요. 범죄는 아니잖아요. 사고잖아요. 사고죠, 사고. 네. 사실 세금이 왜 중요한지는 사실 얘기를 할 필요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이라 세금은 가장 오래된 국가의 제도이자 국가가 굴러가게 하는 가장 기반이죠. 그렇죠. 힘이죠, 힘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 세금을 이제 내라 그러는데도 안 내는 이제 그런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오늘은 바로 그 세금과 관련된 범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체납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을 내라고 고지를 했는데 안 내고 버티는 걸 이제 체납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체납 총액이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으세요? 몇 조 되지 않을까요? 2021년 데이터인데요. 제가 확인해 본 거는 100조. 100조. 누적 그러니까 100조. 어마어마하네. 100조란 거는 저 사람 내야 되는데 누군지 알고 있는 돈이 100조라는 거죠? 받아야 되는데 못 확인된 받고 있는 돈이 100조. 100조. 근데 그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한 사람이 10억 원 이상 체납한 어떻게 보면 부유층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이 반 가까이 된다 그러니까 실제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고 더 나아가서 체납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서초구 강남. 그래서 이제 그 가장 그 뭐라 그럴까 최악질 그 세금 체납자 그분을 제가 오늘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전 신그룹의 최모 이제 회장인데요. 아마 신그룹 하면 아마 가장 유명한 것이 여기 여의도에 있는 용산 빌딩을 이제 짓고 소유한 것으로 유명하죠. 당시에는 가장 높았던 그 빌딩이었고요. 이 최모 씨는 30대 그룹 오너에 올라서 계열사만 22개에 달할 정도로 이제 큰 그룹을 이제 이끌었던 사람이죠. 1999년에 이제 미국의 이제 유령 회사를 만들어서 국내에서 자금을 융자받고 그 자금을 외국으로 빼돌리고 외화 유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기억하시겠지만 1999년이면은 그때 우리가 외환 위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외환 위기 상황에 우리나라에서 그 거짓으로 돈을 받아서 그걸 외국으로 빼돌리고 이러는 것이 아주 죄질이 더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민적 공분을 받았고요. 신화그룹의 최준영 회장에 대해서 오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신화그룹 최준영 회장은 지난 96년 5월부터 약 1년 동안 가짜 서류를 꾸민 뒤 국내 은행으로부터 1억 6,600만 달러를 대출받아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최준영 회장이 돈을 해외로 빼돌린 사실을 마침내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것 때문에 추징금으로 1,500억을 선고받고, 근데 추징금도 안 냈지만 국세랑 지금 그 지방세 다 안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세가 거의 1,000억에 달하고요, 지방세가 39억, 그러니까 40억에 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그 금액을 이제 내지 않고 체납한 있어요. 거네요. 아, 이분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계십니까?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은 본인 명의로는 돈이 없어요. 29만 원만 있다는 그런 분처럼. 뭐 언제나 그렇지만, 그러니까 본인 명의로는 돈이 없는데 양재동에 30억대 고급 빌라에 살고 있고, 그다음에 가족들도 잘 살고 있고, 최고급 자가용도 타고 다니고 있고, 그럼 도대체 뭐 어떻게 하고 있길래 이런 그 호화 생활이 가능한가? 근데 안타까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재산, 집과 이런 차와 이런 것들은 사실 본인의 소유가 아니라 H 종교재단에서 소유하면서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H 종교재단은 사실 이 최모 씨가 옛날에 그 기업에 있을 때 본인이 만든 재단이에요. 지금은 물론 본인의 그 소유가 아니지만 그 가족들이 사실 이 재단의 이사장을 계속 하면서 대를 이어서 그걸 갖고 있는데 최 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추징할 수는 이제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지난 2013년 최 전 회장은 문을 뜯고 세금을 징수하러 온 서울시 공무원에게 교회가 빌려줘 무상으로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돈 안 내요. 예, 우리는 돈 안 내고 교회가 다 무상으로 빌려줍니다. 또 체납 금액 잘 받아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세금을 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서울시에 38 세금 징수과라는 곳이 있대요. 서울시에 있는 거니까 이제 지방세를 걷는 곳인데, 이곳은 사실 전국 최고의 세금 징수 조직이라고 알려진 곳인데, 헌법 제38조가 납세 의무에 대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바로 이 구절 때문에 이제 여기 38 세금 징수과라고 하는 곳인데, 이제 이 최모 씨의 집을 가택 수색을 했었고요. 그 현금으로 2,600만 원 가까이를 일단 추징을 했고, 되게 적은 돈이죠. 한 점당 한 5천만 원에서 1억 원 상당의 금액으로 추정되는 미술품을 한 20점 정도 압류를 당해요. 이른 아침 서울시 38 세금 징수과가 들이닥쳤습니다. 최준영 전 신화그룹 회장의 집입니다.
서울시가 이번 가태 추색을 통해 압류한 물품은 고가 미술품 18점과 현금 2,600여만 원입니다. 턱없이 적은 규모입니다. 근데 이제 이건 어떻게 되나 더 분노를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이 미술품에 대해서 그 최모 씨의 가족들이 소송을 제기해요. 이것은 자신들의 소유지 최모 씨의 소유가 아니다. 현재 소송 진행 중이라서 이제 이게 최 씨 게 아니니까 정부가 압류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압류된 금품을 둘러싼 소송전이 시작됐습니다. 최 씨의 가족들이 법원에 압류품들이 가족의 재산인 걸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소송의 상대방은 최 전 회장. 문제는 최 전 회장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 가족들의 소유권이 인정되고 서울시는 압류품을 돌려줘야 합니다. 서울시는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꼼수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소송을 결국 그 서울시가 진행하게 돼요. 이거 지켜내야지만 이제 압류할 수 있으니까 이런 참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아시범죄 하면서도 계속 이제 많은 요구, 뭔가 바라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위험한 곳에는 CCTV를 좀 더 달아야 되고, 아동범죄와 관련돼서 이 사람들 이를 치료하고 상담할 사람들을 더 좀 뽑아보면 좋겠고, 우리가 모든 언제나 얘기할 때마다 이게 더 필요한데 이걸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 결국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인데 사실은 세금이 지금보다 조금 더 거치면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더 할 수 있어요. 네, 이건 세금을 더 걷는데 문제가 아니라 내야 될 걸 내야 될 사람이 안 내니까 오히려 내는 사람들이 사실은 다 내고 있거든요. 유리지갑. 월급세. 그렇죠. 사실 그 세금이란 것은 모든 사람이, 국가를 사는 모든 사람이 내야 되는 것이죠. 근데 특히 이렇게 돈을 많이 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사회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인데 내야 되는 세금조차 다 내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서 법을 피해 간다는 것은 정말 진짜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세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들을 정말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단군 이래 최대 사기범으로 불리는 다단계 사기투자업체 회장 조희팔 씨.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 원 넘는 범죄 규모 금융 다단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조이팔 사건은 앞에 말씀드렸던 메이도프 사건보다 더 악랄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메이도프는 그나마 대상들이 좀 금융회사들이 많았어요. 근데 조이팔은 말 그대로 서민의 등을 친, 그것도 수많은 피해, 우리나라에서는 뭐 있을 수 없을 정도의 큰 피해를 냈던 사건인데,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조이팔이 1957년생인데 어렸을 때는 좀 막노동이라고 하죠. 몸 쓰는 노동을 좀 많이 하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이런 사기에 눈을 떴다고 합니다. 사기에 눈을 떠서 2004년에 어떤 새로운 돈을 버는 방법을 가져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방법은 그럴듯한 방법이면 돼요. 뭐냐는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이 내세운 거는 요즘에 나이 든 사람이 많이 늘어나니까 의료기기의 수요가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주면 내가 그 돈으로 의료기기를 사서 이걸 리스를 해주겠다, 많은 사람들한테. 그럼 매달 그 리스료가 들어올 테니까 우리 수익률이 되게 좋을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줘. 내가 의료기기를 사게. 처음에는 네가 그걸 팔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돈을 조금씩 줬죠. 근데 앞에서 폰지 사기 때처럼 조금 준 거에 대한 수익률을 약속된 대로 줍니다. 이 조이팔이 약속했던 수익률이 8개월에 32%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을 해줘요. 이렇게 하고 몇 달에 걸쳐서 사람들한테 실제로 투자한 사람들 돈을 줍니다. 수익률이 엄청 좋잖아요. 그러니까 입소문이 퍼져요. 입소문이 퍼져갖고 너도 나도 여기 투자를 하기 시작하고 조이팔이 법인을 세웁니다. 법인을 세우고 대리점 같은 걸 만들어요. 전국에다 대리점을 쫙 뿌려요. 그 의료기기를 파는. 가면은 의료기기가 전시도 돼 있어요. 네. 전국의 센터만 49곳을 만들어서 사기를 조직적으로 쳤다 그럽니다. 그럼 사업 설명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수익을 받아갔다. 당신은 뭐 하십니까?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돈이 몰립니다. 이 조이팔 사건도 밝혀진 이유는 뻔합니다. 원래 이 조이팔이라는 사람부터 이렇게 메이도프처럼 수십 년을 하려고 한 생각이 없었어요. 네. 왜냐면 그런 명망이 없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금방 무너지기 때문에 최대한의 돈을 빨리 빨아들여 쓴 그 순간에 갑자기 전화를 안 받아요. 센터에 전화를 안 받고 뭐지? 가보니까 문이 닫혀 있어요. 회장이라는 조이팔 어디 갔어 했더니 행방부 못 찾습니다. 그때서야 부랴부랴 이제 검찰에 뭐 전화하고 금융감독원에 전화해서 2008년에 경찰이 회사를 압수수색하게 되는데요. 이 조이팔 일당은 전산망을 다
부셔버리고 컴퓨터를 다 부셔버리고 돈을 들고 이미 도망갔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에 이 조이팔 사건의 총 피해액이 지금 조를 결국에는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재수사에서 밝혀진 피해자만 7만 명이라고 하니까 뭐 어마어마한 숫자죠. 정말 상상하기 힘든 피해자가 그냥 발생한. 우리나라 역대 최대 사기 사건인 거죠. 네, 뭐 숫자로나 규모로나 뭐 믿기지 않는 숫자니까요. 엄청난 안타까운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조 원에 이르는 최대 피라미드 사기 사건이 났습니다. 처음엔 꼬박꼬박 배당금을 지급했으나 지난달부터 돈을 주지 않다가 이달 초 갑자기 업체 대표 등 운영자들이 돈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피해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주부들로 다단계 판매의 특성상 대부분 주위 사람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8천까지 돈을 너무 많이 끌어놔가지고 진짜 집에 가기도 뭐해. 거기 우리 집 바닥에서 죽는다고. 그 같은 방식의 폰지 사기인가요? 조이팔도? 똑같죠. 뒷사람의 돈으로 앞사람만 이익을 얻고 뒷사람의 돈은 보장되지 않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당연히 사기 범죄죠. 사기 범죄. 근데 더 안 좋은 게 2008년 12월에 이 조이팔이 중국으로 밀항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으면 잡힐 거 하고 돈을 쓸 수가 없잖아요. 누구 다 얼굴을 아니까. 근데 밀항에도 잡아야 되지 않겠냐. 인터폴 같은 거를 통해서. 그렇죠. 워낙 피해가 크니까. 워낙 유명한 사건이니까 전 국민이 다 관심을 가졌는데 저 3년 뒤에 어떤 일이 이 동영상이 하나가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2011년 12월 조 씨가 중국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라고 발표가 나죠. 발표가 나죠. 다단계 사기왕 조이팔 씨의 시신이 투명한 관 속에 놓여 있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그 죽음을 두고 이 얘기 많았어요. 예, 동영상이 오잖아요. 봐라, 죽었다. 가장 먼저 든 의심은 화장 들어가는 사람을 왜 찍었고 굳이 얼굴 보이게 유리관으로 보란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찍어갖고 가서 했다는 거. 또 뭐 사망 진단서에 뭐 중국 공안 뭐 도장이 안 맞았다, 사망 일자, 화장 일자가 안 맞았다 등등등등 많은 의혹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화장을 했기 때문에 사망으로 판정이 났던 사건이었죠. 뭐 이 조이팔 사건 때문에 실제로 뭐 가정이 파탄난 건 부지기수고 자살하시는 분도 뭐 많이 생겼다고 하고 그래서 너무 피해가 크니까 그 검찰이 2014년에 조이팔 사건을 이제 재수사합니다. 전부 재수사를 해서 뭔가 큰 기대를 했는데 다시 한번 사망한 것이 맞다. 이렇게 나오면서 2016년 6월 28일 날 조 씨가 사망했고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을 내리면서 수사가 지금 종결됐죠. 희대 사기꾼 조이팔이 진짜 중국에서 사망한 걸로 검찰이 수사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 씨 가족들이 촬영한 이 영상에 대해 검찰은 위조 흔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례식 참석자들의 진술이 일치했다는 점과 함께 검찰이 조 씨가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린 근거입니다. 결국 조이팔의 죽음은 이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명확히 남은 거는 피해자들이 남아있죠. 야, 이게 폰지 사기가 100년이 넘었어요. 시간이 지나도 계속 벌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폰지 사기의 근본적인 모든 사기가 그렇지만 우리 욕심이 좀 있잖아요. 1년에 30%, 1년에 40%, 심지어 막 100%. 그렇게 훌륭한 돈을 버는 모델이 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잘 있으면은 그건 어떻게 되냐? 상장 회사가 돼요. 그렇죠. 거기 투자하려고 그렇게 뛰어다니는 사람들도 못 찾는데 갑자기 어느 날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30%, 20%, 뭐 50%를 보장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보장이란 말이 제일 위험한 말 같아요. 보장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섣불리 보장이라고 얘기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위험이라는 말을 숨기는 거예요.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감정 중에 하나가 불확실하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건드려주는 것이 이 사기 수법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나는 보장할 수 있어 라는 한마디만 있어도 꿈과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의존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한 얘기인데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그러니까 수익이 있으면 위험도 있다. 그렇죠. 위험이 있으면 수익이 있고 두 개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솔깃한 길을 조금만 좀 무디게 만드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2012년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여수시에서 택시 운전사 기사님이 이제 택시를 타고 가다가 보니까 어떤 승용차가 가로수를 받고 큰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네네. 안에 중년 남녀가 있는데 차가 그냥 부서진 게 아니라 안에서 연탄불을 피웠고 수면제도 있고 이 두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한 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남편분이 뭐 하는 분이냐면 여수시청의 8급 공무원이었어요. 회계과의 현금 출납 담당자였던 거예요. 근데 그때가 감사원에서 여수시를 막 감사를 하는 때인데 이상하잖아요. 네네. 설마 했는데 알고 보니까 3년 동안 공금을 뺐던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니까 80억 원. 야, 8급 공무원이 80억을 했다고요? 시청에서 그걸. 예. 그리고 이제 되게 놀라운 거는 그 순간까지도 여수시청은 이분이 횡령을 한 걸 몰랐어요. 3년 동안 여수시청의 공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간큰 공무원이 적발됐습니다. 김모 씨의 공금 횡령액은 모두 80억 7천만 원. 검찰은 회계과 공무원 김 씨와 그의 아내, 불법 추심 행위를 한 사채업자 김 씨를 구속했습니다. 회계과에서 급여 업무를 담당한 김 씨는 국세청에 내야 할 세금을 부풀려 가로챘습니다. 정상적인 급여 내역서를 첨부해 상급자의 결제를 받은 뒤 시금고에는 부풀린 금액을 소득세와 주민세 환급금이라며 차명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급여와 지출 업무 모두 김 씨 혼자서 담당해 가능했습니다. 횡령 수법이 뭐 이런 거였습니다. 여수시청 공무원들도 근로소득세를 내잖아요. 근로소득세를 내는 거를 국세청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거를 국세청에 안 보내고 자기 계좌로 보낸 거, 또는 여수시가 이제 뭐 지역 상품권 같은 거 발행을 하면은 이거를 환금을 할 때 또 이제 좀 빼돌리는 거. 근데 안 버리면 국세청이 가만히 있나요? 이 정말 웃긴 게 이 3년 동안 감사를 10번을 한 거예요. 10번이나 감사를 받았는데. 네, 여수시 자체 감사도 있고 심지어 이 사고가 나기 직전에 특별 감사도 했는데 그때도 안 걸렸다는 거예요. 아니 감사했는데 어떻게 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안 걸렸지? 이분은 그냥 손으로 장부를 작성을 하고 있었고, 자기가 이제 손으로 작성을 하니까 허위로 작성을 계속해서. 하거나 위조를 하거나. 아직 전산화가 안 됐던 시기인가요? 2012년이면 그래도 이렇게 컴퓨터로 입력하지 않을까요? 네, 이분 나는 손으로 하는 게 더 빠르고 정확하다. 여수시에서는 이분이 그냥 손으로 작성하게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냥 손으로 하는 거로 맡겼고, 그래서 이 결제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줄줄이 중징계를 받습니다. 중징계를 받고 알고 보니까 이 부인이 옷가게를 했는데 사채를 빌려 썼습니다. 사채를 빌려 쓰고 본인이 또 이 자기가 또 사채를 빌려준 거예요. 사채 놀이를 한 거죠. 자기가 빌려가지고 나중에 사채업자한테 빌린 돈이 60억 원이 됐다고 해요. 개인이 60억을. 부인이. 네. 김 씨는 처음에는 부인 빚을 갚으려고 하다가 사채 갚는 데는 한 48억 원 정도 쓰고 아파트를 4채를 사고 자동차도 3대를 사고, 동료들이 화가 나가지고 서명운동을 해요. 법정 최고형을 판결을 해주십시오. 이런 정도로 이제 동료들은 화가 났고 부부가 둘 다 체포가 되는데, 체포됐을 때 부인은 심지어 사채업자한테서 벗어나서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김 씨가 9년형을 받았고요. 네. 추징금 80억 원 그리고 배상금도 60억 원 이렇게 판결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부부는 돈이 없고 가진 돈도 별로 없고 여수시도 뭐 숨은 재산 드러나지 않는 한 이거는 뭐 찾을 수 없죠. 판수를 결국 15억 원 정도는 했다고 합니다. 야, 한 1, 2년째는 진짜 약간 자신감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감사도 지나가네? 그리고 몇십억 했는데 뭐 이거 아무도 모르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10년 전인데 올해 뭐 사정이 얼마나 나아졌느냐. 올해 되게 많았죠. 올해 하필 또 그게 최근에 큰 사건 하나 있었죠. 네, 임플란트 업체. 연초부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죠. 금액이 너무 커서 놀랐어요. 금액이 너무 컸죠. 예. 자본금이 2천억 원 조금 넘는데 횡령한 금액이 2,200억 원이 넘어요. 그 회사 자본금보다 더 많이 횡령을. 도대체 2천억을 어떻게 횡령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안 들키게? 한국에서 상장사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 중에 액수가 제일 큰 사건이라고 해요. 국내 1위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 회사인 옥템의 자금 담당 직원이 회사 돈 1,80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시스템 임플란트는 이 씨가 235억 원을 추가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횡령 혐의의 액수는 2,215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상장사 횡령으론 사상 최고 규모입니다. 재무팀장 이 씨는 회사에 정기적으로 계좌 잔고증명서와 입출금 내역을 보고한 일을 했습니다. 회사는 이 씨가 이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재무팀장 이 씨라고 할게요. 이 씨는 작년 12월 30일부터 출근을 안 합니다. 12월 31일에 이 회사 이제 연말 결산을 하는데 그때 회사가 그걸 알았어요. 상장 회사니까 공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상장 회사니까. 우리 회사의 재무팀장이 횡령을 해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걸 보고 정말 네. 액수가 너무 크니까 이 한국거래소에서 바로 이 회사 주식은 거래를 중단을 시키고 뭐 입출금 내역, 뭐 회사의 뭐 자금 수지, 뭐 잔액 증명서 이런 거를 위조한 다음에 회사 돈을 자기 은행, 자기 주식 계좌 이렇게 뭐 이체하는 수법을 썼대요. 이것도 사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2,200억. 되게 단순하더라고요, 수법이. 음모론도 많이 나왔죠.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은 뭐 사주와 내부에 뭐 사주와 있다. 뭐다 뭐 그 돈으로 뭘 했어요? 1kg짜리 금괴가 855개가 나왔어요. 681억 원어치를 산 거라고 합니다. 이게 금괴가 집에서 나오고 가족 명의로 뭐 리조트 회원권도 사고 건물도 사고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761억은 날리고 이제 특정 주식을 하루에 몰아서 삽니다. 근데 문제는 그 주식이 그 다음부터 완전히 꼬꾸라지는 거예요. 무모하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돈을 다 빼요. 안타까운 건 그 사람이 뺀 다음에 가격이 올랐어요. 맞아. 그랬어요. 자기가 주식 투자를 해서 다시 넣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횡령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잖아요. 따서 갚겠다. 채워 넣었어도 횡령인 거죠. 그럼 네, 1억 채워 넣었어도 범죄죠. 1억 뺐다가 1억 넣었어도. 네. 그럼 뭐 따면 내 거고 잃으면 네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채워 넣어도 범죄인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761억은 날리고. 그러고도 회사가 굴러갈 돈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회사의 자본금을 다 쓴 게 아니라 2020년 자본금이 예를 들면 2천억이었다면 그러니까 2천억은 기존에 있던 건 다 뺐는데 빼고 2021년간 한 몇백억 벌었겠죠. 고해 번 이익금은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이 돈을 다 날렸느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데 수사기관에서는 한 1,414억 원 정도 그 정도는 회수할 수 있을 것 같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소하기 전에 몰수하고 추징된 금액이 394억 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재무팀장이 자기가 반납한 돈이 있습니다. 반납을 해도 이 사람이 횡령한 액수는 2천억이 되는 건가요? 그럼요. 예. 그럼 그거에 대한 죄값이 맞아요. 예. 반환한 게 나중에 참작은 될 수 있을지라도 범행했던 그 기수 시기 당시에 그 금액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횡령한 금액은 2,200억 원이 맞는 거예요. 진짜 너무 대담하네요. 아예 걸릴 걸 각오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이 횡령 범죄들 정말 오랫동안 계속 횡령 범죄 나오고 있거든요.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런 화이트 범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벌받는 모습을 우리나라가 잘 보지를 못했어요. 화이트 칼라 범죄자에 대해서 약간 인식이 그 범죄자랑 인식이 좀 다른 것도 있을 것 같고 마늘밭에 묻어놔도 택도 없다는 인식을 어떤 방식으로든 좀 주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사회적 인식이 몇 년 살다가 마늘밭 파고 평생 부유하게 살지 뭐 이게 너무 큰 것 같아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하면은 없앨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언론에서 그런 거 한번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아이들한테 10억을 뭐 줄 테니까 감옥에 1년 가는 거 어떠냐 물어봤을 때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그러죠 뭐 이랬다고 알고 있는데 맞죠? 전과자가 되는 건데도 아이들이 그 신경 안 쓰고 10억이라는 돈에 그냥 혹해서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도 커졌고 그러니까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방법이 무엇이든 상관없다는 것이 이미 수많은 사례로 학습이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나쁜 방식으로 버는 돈에 대해서 그냥 부러워할 뿐이지 그걸 진짜로 그걸 나쁘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 영앤리치 열풍, 그 젊은이들이 영앤리치를 너무 좋아하고 영앤리치로 보이는 어떤 셀럽들을 좋아하고 막 이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한 10년쯤 전부터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실장님들이 나오면서 뭐 재벌 3세 그분이 재벌 3세 그 실장이 되기 위해서 뭘 밑바닥에서 뭘 한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회장님이라 가지고 된 이런 사람이 남자 주인공이 되고 이런 사람과 사랑에 빠지고 싶은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너무 이렇게 슬슬 스며들다가 이젠 영앤 리치가 그렇게 대놓고 좋아할 일인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돈과 부자라는 꿈도 좋지만은 그 과정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한 번씩 해보는 알쓸밤새 보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미영 팀장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이죠. 얼마나 심각하면은 전 국민이 아는 팀장님이 되셨어요. 당연히 범인은 김미영 씨가 아니겠죠. 그렇죠. 이 김미영이라는 이름은 그냥 완전히 가명이고요. 총책 박 씨가 9년 만에 검거가 됩니다. 사기 수법은 어떤 거였나요? 일단 김미영이라고 하는 이제 가상의 인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불특정 다수한테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그다음에 신용불량자도 대출을 해주겠다. 뭐 이런 문자 메시지를 무작위로 이제 보내가지고 네. 거기서 반응을 하는 사람한테 상담을 하면서 정보를 이제 개인 정보를 다 수집을 합니다.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저희가 힘들게 지금 그 신용불량과 대출을 못 받고 있는데 불러달라는 대로 그냥 개인 정보를 다 불러주는 거죠. 이 방법으로 해서 피해자 뭐 역시 수만 명이고요. 알려진 것만 8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인된 금액. 확인된 것만. 네. 근데 이제 총 금액을 추정을 해보니까 경찰이 한 40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 아마 훨씬 더 많겠죠. 필리핀, 중국, 베트남의 콜센터를 이제 확대해서 나가면서요. 직원이 한 1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기업이죠, 그냥. 그리고 그걸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조직원들을 움직여야 되니까 이제 회사처럼 성과급도 주고 여행도 시켜주고 선물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해나가는 것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겉은 가구 공장이지만 들어가면 조직원들이 모인 콜센터입니다. 총책 밑에 사장단, 아래 팀장들과 팀원을 뒀습니다. 워크숍을 하며 단합을 강조하고 실적에 따라 돈을 줘 경쟁도 붙였습니다. 서민들로부터 가로챈 돈은 유흥을 즐기거나 리무진을 타는 등 호화 생활에 쓰였습니다. 이거 범인 어떻게 검거된 겁니까? 오랫동안 체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9년 만에 검거가 됩니다. 수사관들이 추적을 해보니까 총책 박 씨가 필리핀 마닐라에 있다는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특히 필리핀 같은 경우에 경찰을 설득해가지고 2010년도부터 코리안 데스크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 코리안 데스크는 경찰이 이제 수사를 같이 공조할 수 있는 요원들을 아예 거기다 상주시키는 시스템이에요. 그 외국에서 계신 한국 경찰이 있는 거죠. 한국 관련 사건을 한국인과 관련된 우리 한국인과 관련된 여러 사건들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상주를 하다 보니까 실정이나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정보원 활용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결국은 한 소도시에 숨어서 은거를 하고 있던 총책 박 씨를 체포를 하는데 이자가 누구였었냐 하면 모 경찰서에서 이 보이스피싱을 담당해서 수사하던 경찰관 출신이에요. 세상에. 진짜 해대도 너무하네요. 야, 이건 진짜. 지난 4일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 인근. 뒷수갑이 채워진 남성이 무장한 필리핀 이민청 직원들에 이끌려 승합차에 탑니다. 이 50대 남성은 일명 김미영 팀장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A씨입니다. A씨는 과거 한국에서 사이버 수사팀 근무 이력이 있는 경찰 출신 인물로 해임 뒤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이버 수사대 같은 데서 근무하면서 그 수사를 잘해가지고 체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특별 승진까지 했던 경력이 있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뇌물을 받은 죄로 이제 파면이 됩니다. 그 길로 이 박 씨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피해자들 마음고생들이 굉장히 심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강력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이제 사이코패스들을 많이 보아왔잖아요. 우리가 알기로는 사이코패스들은 뭐 사람들을 막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폭행하고 살인 저지른다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경제범죄나 지능범죄에서 나타나는 사이코패스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분석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가보면 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총책들 사이코패스 점수나 성향이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러서 이 피해자가 재산을 다 편취당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가족이 다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죽고 나면 그건 내가 죽으라 그랬니? 그 욕심부리다가 돈 다 잃어버린 자기들 잘못이지 라는 것으로 자기 죄책감을 희석시켜 버리거든요. 근데 그 희석시킨 범죄 의도는 고스란히 피해자의 심리로 남습니다. 내 탓이야. 내가 바보 같았어.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은 재산을 편취당하고 나면 그 자식들한테 볼 면목이 없다 보니까 거의 뭐 회복이 안 되죠. 안타까운 사건 사례가 하나 있는데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아마 보내라, 용돈 보내라 해서 돈을 많이 모아놨대요. 근데 이분이 쓰신 건 아니고 자녀들 명의 통장을 또 만들어서 갖고 계셨나 봐요. 이거를 갑자기 이 보이스피싱을 당하면서 다 날리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녀들이 이제 오해를 한 거죠. 저렇게 될 거를 그렇게 욕심냈냐고. 근데 나중에 이제 유품 정리하다 보니까 다 자기들 걸로 그냥 이렇게 해놓고 베풀지도 못하고 가셨네요. 한 일가족의 삶이 그냥 망가지는 거죠. 피해자의 삶이. 그래서 체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예방이 되게 중요한 그 범죄 중에 하나죠. 이런 상황에 처한 피해자를 야 이거 그것도 좀 바보같이 당하냐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우리의 얘기가 그분들은 또 한 번 큰 상처를 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거 아차하면 누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늘 우리가 알쓸범잡에서 얘기했듯이 비난받고 처벌받아야 될 것은 가해자지. 그렇죠. 피해자는 누구라도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자는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범행을 저지르는 가해자의 책임이죠. 저는 알려지지 않은 돈에 관련된 이야기를 지하 경제에 관련된 범죄입니다. 지하 경제. 지하 경제라고 하면은 뭐 우리가 경제 흐름에서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어떤 경제 활동, 도박 이런 건가요? 예, 그런 거죠. 도박. 도박. 마약, 도박, 돈 세탁. 사실 뭐 우리가 어디 뭐 미용실이나 식당 같은 데 갔는데 거기서 뭐 신용카드 말고 현금으로 결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것도 사실 뭐 규모가 크지 않고 너무 심각하게 보지 않아서 그렇지 지하 경제의 일부이긴 하죠. 통계에 잡히지 않는 돈. 네네. 그냥 지하 경제의 정의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하라는 거는 이제 이 용어를 만들 때는 분명히 비유의 의미였는데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사건은요. 비유가 아니라 진짜로 돈이 땅 밑에 묻혀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바로 마늘밭 110억 은닉 사건. 어쨌든 이 범죄 수익 얘기인데요. 어떤 형제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이 형제가 이제 도박 사이트를 개설을 한 거예요. 네. 그 형이 사이트를 개설을 하고요. 동생은 조직원을 모집하고 회원을 관리를 했습니다. 이 서버는 샌프란시스코에 두고 사무소는 중국에 두고 그리고 이제 한국의 호객들을 모아가지고 돈을 입금을 받으면 사이버 머니로 환전을 해주고 도박을 하게 합니다. 여기가 이제 굉장히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잘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회전율이 굉장히 빨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간 그 온라인 카지노 고객들은 1분에도 여러 판을 칠 수 있었대요. 1시간 동안 그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면 막 수백 판도 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온라인 사이트는 다단계 판매 조직의 수법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만약에 다른 고객을 데려온다. 그럼 그 다른 고객이 베팅할 때 원래 수수료를 카지노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데려온 고객이 베팅을 하면 그 사람의 수수료는 일부는 나한테도 오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혈안이 돼가지고 잘 아는 사람들한테 소개해주고 소비자로 등록하는 거네요. 네. 근데 이게 카지노 입장에서도 굉장히 영리한 정책이었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데려올 정도로 도박에 중독된 사람은 그 수수료 받아도 그 수수료로 또 도박을 해요. 결국은 그냥 다 자기네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8년에 열어가지고 2009년 중순까지
1년 6개월 동안 이 카지노를 운영을 했는데 네. 벌어들인 수입이 170억. 네, 한 달에 10억 조금 못 되게 벌어들인 거고 그건 수익이고 매출, 그러니까 통장에 찍힌 것만 매출을 보니까 1,500억이 넘었어요. 와, 1,500억. 1년 반 만에. 네. 경찰도 알았죠. 이 사이트 개설하고 다음해 초쯤에 이 수사를 들어가요. 수사를 들어가서 2달 동안 계좌를 406개를 추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환수한 돈은 수익금 170억 중에 3억 8,500만 원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많은 도박 자금들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부동산 투자를 하면 적발될 우려가 있고 금융계좌를 통해서 관리를 해도 역시 적발을 당할 것이고 그래서 돈이 이제 모이면 족족 다 현금화를 했어요. 현금화. 근데 이거를 이제 자기들이 잡힐 수도 있으니까 어디다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 형제는 근거지가 인천이었는데 누나가 전주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나랑 매형 부부한테 돈 좀 맡아달라. 가족. 네. 나중에 보니까 이 누나가 가지고 있었던 돈이 110억 원이 좀 넘었거든요. 110억? 네, 근데 110억 원 5만 원권으로 이렇게 일렬로 쌓으면 24m래요. 네. 약간 과장 보태면 건물 10층인 거죠. 한 층에 뭐 한 2.4m라 치면은 이 누나도 저 골치가 아팠던 거예요. 누나가 이 돈을 놔둘 데가 없어 하면서 동생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봅니다. 이 동생이 요령을 알려줘요. 누나 근처에 땅을 하나 사. 땅 사서 밤에 가서 거기 묻어. 울타리 치고. 네. 그래가지고 이 누나는 전주에 살고 있었는데 차로 한 20분 거리에 거의 1억 원을 들여서 300평 규모의 땅을 삽니다. 땅을 사고 실제로 거기 이제 뭐 마늘 같은 거 좀 심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다 속았어요. 다 속고 그리고 밤이 되면은 이 돈을 묻어요. 네, 돈을 비닐봉지에 돈을 5만 원권을 빡빡 채워가지고 김치통이나 페인트통 거기 넣고 그걸 묻습니다. 근데 밤에 땅 파면 뭔가 의심스러울 것 같기도 한데. 아마 시골이라 가지고 밤에 몰랐나 봐요. 일찍 주무시죠? 시골에서. 한 번 들킬 뻔한 적은 있어요. 원래 그 땅에 소나무랑 매화나무가 있었거든요. 전 주인이 심어놓은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소나무랑 매화나무가 있으니까 이걸 이제 자기 땅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옮기려고 굴착기 기사를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굴착기 기사가 땅을 파요. 땅을 파다가 김치통 같은 게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이게 뭐지? 하는데 그 안에 돈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하고 그냥 소나무랑 매화나무만 옆으로 옮기고 넘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세상에 이 돈이 나오게 됩니까? 이게 정말 어이가 없이 나오게 됩니다. 어이가 없이 나오게 되는 게 이 동생 형제가 결국 경찰에 이 사이트가 걸리고 동생은 붙잡혀서 이제 1년 6개월 형을 받고요. 형은 도망쳐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계속 도망 중입니다. 근데 이 매형이 돈을 보다 보니까 약간 욕심이 난 거예요. 저는 왜 이런 사건이 없나 했어요. 결국은 그럴 리가 없죠. 네. 네. 한 3억 정도를 써요. 그러니까. 네. 근데 아까 그 동생이 1년 6개월형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출소할 때가 된 거예요. 이제 불안해지죠. 우리 처남들이 보니까 되게 무서운 처남들이던데 조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다시 밤에 파괴됩니다. 파괴되는데 3억만 모자란 게 아니라 7억이 모자란 거예요. 4억이 누가 더 썼네요? 네. 매형이 이제 거기서부터 이상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때 나무 옮긴다고 굴착기 기사가 이거 팠었지. 매형은 그 굴착기 기사가 아무래도 의심스럽죠. 그리고 자기가 빼돌린 3억 원까지 이 기사에게 뒤집어 씌워야겠다. 이런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굴착기 기사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찾아가요. 사실 이 마늘밭에 17억 원이 든 통 5개를 넣어놨다. 근데 2통이 없어졌다. 당신이 가져간 거 아니냐. 그 굴착기 기사님도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럼 경찰을 부르자. 경찰을 부르자. 그래서 정말로 경찰을 부릅니다. 네, 큰 실수를 한 거죠. 전북 김제의 한 마늘밭입니다.
어제 저녁 이곳 마늘밭을 수색하던 경찰에 의해 김치통에 담긴 뭉칫돈 3억 원과 10억 원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묻어둔 돈 가운데 최근 7억 원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된 이 씨가 밭에서 작업을 했던 굴착기 기사 안모 씨를 의심하면서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추궁을 참다 못한 안 씨가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 이 매형이 정말 아차 했을 거예요. 그렇게 누나 부부가 숨겼던 돈 찾았는데 110억 7,800만 원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온 세상에 마늘밭 110억 은닉 사건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야, 결국 이 누나 부부 어떻게 됐나요? 이게 돈 전부 몰수하고 마늘밭도 몰수합니다. 범죄 수익 은닉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그렇죠. 예. 범죄 수익은 국가가 모두 환수하는 게 원칙이고 그 누나는 이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매형은 징역 1년 이렇게 받았다고 해요. 이게 마늘밭에서 그 110억 원이 나온 게 2011년이거든요. 네. 근데 5만 원권이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게 2009년입니다. 2009년밖에 안 됐나요? 네네. 근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국세청이나 한국은행이나 경제금융당국자들이 매우 궁금한 게 있었어요. 발행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한국은행은 회수가 안 돼요. 이 돈 다 어디 갔지? 그렇죠. 네. 예, 근데 이 마늘밭 사건이 터지면서 범죄 조직이 5만 원권을 자금 관리용으로 쓰고 있다. 이게 증거가 나온 거죠. 5만 원권 지폐가 검은 돈으로 전락하면서 시중에 5만 원권이 회수되는 건 10장 중 3장에 불과합니다. 5만 원권이 비자금 용도로 쓰인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실제로 범죄 현장의 증거물은 대부분 5만 원권입니다. 지금도 5만 원권은 별로 회수율이 높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현금이라는 게 참 장점 단점이 다 같은 건데 익명성인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쓰는 사람한테는 익명성이 있으니까 사생활이 보장되는 거고 돈의 흐름을 파악해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는 그 익명성이 되게 단점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지하 경제를 사소하게 봐서는 안 되는 게 결국은 어떤 사람이 세금을 만약에 현금을 통해서 덜 낸다. 세금 제대로 내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네, 조세의 형평성이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네. 건강한 사회 한 축이 투명한 경제 활동이라는 점 늘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GT. 네. 그 유명했던. 네. 유명했던 G 쇼핑몰 사건이죠. 제가 기자 초년병 때 취재를 했었고 그게 지금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바로 옆에 있잖아요. 이 사건을 제대로 얘기를 하려면은 1990년대 중반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혹시 거평 프레아타운? 네, 알죠. 네. 저도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거평 프레아타운. 네. 1990년대 중반에 하여튼 그 거평 프레아타운이라는 패션 쇼핑몰이 올라가요. 그런 거를 이제 분양형 쇼핑몰이라고 그럽니다. 그 전에 있던 그 재래시장하고 다르게 여기는 조명도 밝고 뭐 탈의 시설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젊은이들이 옷을 사러 굉장히 많이 몰려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호황을 하니까 그때 그런 쇼핑몰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밀리오레, 타, 웨이브 뭐 이런 거. 저 그때 90년대 그 당시 그 앞에서 노래 많이 했습니다. 저희 가수들한테 그 엑스포에 이어서 맞아요. 저희 가수들이 거기 초대돼가지고 맞아요. 1층에 주로 그런 무대들 맞아요, 많았죠. 맞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히트를 했는데 이 건물이 어떤 구조로 만들어지는 거냐면은 이 건물을 이렇게 올리겠다라고 하면 설계도가 있잖아요. 네. 그럼 설계도를 막 금을 쳐요. 막 금을 치면 그 사각형 하나가 점포인 거예요. 4평짜리 점포 하나가 막 1억, 층이 좋고 목이 좋으면 막 2억 이런 거예요. 그럼 이 건물 하나 올리면은 그런 점포가 막 2,000개, 3,000개씩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분양을 해요. 분양을 하면은 뭐 1억, 2억 돈을 내서 그거를 가지고 건물을 올리는 거예요. 뭐 이랬는데 여기서 그게 될 것 같으니까 이 윤창열이라는 사람이 내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바로 옆에 지상 16층, 지하 7층으로 거대한 쇼핑몰을 짓겠습니다 하고 이제 사람들을 모아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2001년에 그걸 분양을 하는데 대박이 납니다. 대박이 나서
분양 3개월 만에 분양률이 60%가 돼요. 이게 이제 당시에 그런 분양형 쇼핑몰 기준으로는 굉장히 성공한 분양인데 이제 투자자는 수천 명이죠.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 관심이 쏟아지죠. 언론에 관심이 쏟아지고 인터뷰를 할 때 보면은 지쇼핑몰 사업은 그 중구에 건물 하나 올리는 게 끝이 아니다. 전국에 여기도 만들고 여기도 만들고 해가지고 유통혁명을 내가 일으키겠다. 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오, 대단한 사업가인가 보다 그랬어요. 이 건물 언제 지어지나 하고 기다리는데 일단은 그 건물 짓기로 한 그 부지에 다른 건물이 있었는데 이게 철거가 안 되는 거예요. 철거가 안 되고 이 윤창열 씨는 자기 돈이 그때 처음에는 7억 원밖에 없었대요. 7억 원. 네, 이 지쇼핑몰 사업은 수천억 원짜리인 거예요. 그리고 일단 부지 확보도 해야 되고 네, 나중에 뭐 건설하려면 정말 수천억 원이 드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사채를 많이 썼어요. 사채를 많이 썼고 당시에 파산한 건설업체 중에 한양이라고 있었어요. 그걸 자기가 인수하겠다. 나서고 인수를 성공을 합니다. 성공을 하는데 자꾸 뭐 특혜 의혹 뭐 이런 게 막 들리기 시작하고 슬슬 검찰이 이 지쇼핑몰을 들여다보고 있다. 내사를 하고 있다. 이런 소문들이 막 돌아요. 약간 투자자들이 겁을 먹고 있던 와중에 이 사람이 체포가 돼요. 체포가 되고 구속이 됩니다. 검찰이 결국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보니까 윤창열 씨는 횡령해가지고 까먹은 돈도 많고 그리고 정관계에 로비를 해서 로비 자금으로 쓴 돈도 있고 총 분양 대금만 1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상가인 굿모시티 건축 예정부지입니다. 이 회사 대표 윤창열 씨는 3,400억 원대의 분양금을 거둬들였습니다. 윤 씨는 이 돈 가운데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의 수배를 받아오다 어제 저녁 붙잡혔습니다. 검찰은 또 윤 씨가 지난해 말 2억 원의 정치 후원금을 낸 사실 외에 또 다른 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돈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땅도 안 산 거예요. 땅도 안 샀고 시공사도 선정이 안 됐고 건축 허가도 다 안 받았고 더 황당한 건 그건 불법이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것도 안 한 건. 당시에는 아파트가 아니라 이런 그 상가용 건물들은 부지 확보 안 하고 분양해도 되는 거예요. 법이 그랬다 이거죠? 법이 그랬어요. 세상에. 법이 그렇고 사실은 그렇게 짓는 게 관행이었어요. 윤창열 씨는 아무런 자금 조달 계획이나 능력도 없이 고의로 3,400여 명에게 3,700여 원을 가로챘다. 이것은 희대의 사기극이다. 네. 그래서 윤창열 씨는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서 뭐 배임, 횡령, 사기 뭐 이런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를 받습니다. 그럼 이 사람 어떻게 이 투자한 분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문제죠. 그렇죠. 제가 그때 이제 경찰 기자라 가지고 구속된 직후에 이 지쇼핑몰 사무실을 갔었거든요. 네. 아수라장도 그런 아수라장이 없어요. 전국에서 그 투자를 한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막 항의도 하고 문의도 하고 진짜 그 사람들까지 가면 네.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건강해쳐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30명이 넘고 이혼한 부부도 10쌍이 넘었다고 해요. 이분들이 모여요. 그 투자자들이 모여가지고 협의회를 만들어요. 그 투자자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걸 그냥 이어받아가지고 하자. 살리자. 그 지쇼핑몰은 부도가 났는데 하던 거를 우리가 이어받아가지고 우리가 하자. 그럼 이 사업은 된다. 정말 눈물의 사업 추진을 하세요. 이분들은 그 지쇼핑몰에 있던 컴퓨터를 자기들이 가져가셔서 프로그래머를 고용을 해가지고 이거를 복원을 해서 거기에 있던 자료 같은 걸로 로비를 어떻게 한 것 같다 이런 거 정황들 많이 밝혀내시고 그래서 결국 그럽니다. 짓습니까? 지어요. 2008년에 다 지어요. 다 짓는데 투자자가 한 2,000명이 그 앞에 모여 있는데 다 눈물바다. 그렇겠다. 엉엉 울면서 회사 대표의 자금 횡령으로 건설 무산 위기에 놓여서 계약자 3,000명이 돈을 날릴 위기에 처했던 동대문 굿시티가 부도 사태 5년 5개월 만에 오늘 문을 엽니다. 피해자들은 계약자 협의회를 만들어 법정 관리를 신청했고 법원이 요구했던 1,700억 원을 모아 법정 관리 인가를 받아 건물을 다시 지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어졌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나요? 우여곡절이 이렇게 많았는데. 이게 해피엔딩은 참
좋겠는데 왠지 해피엔딩인 것 같았는데. 아니구나. 그 사이에 패션 시장 트렌드가 바뀌어가지고 일단은 인터넷으로 많이 사죠.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시대가 됐고 쇼핑몰 자체가 이제 이 분양형 쇼핑몰이 많이 비어 있어요. 맞아요. 이게 더 기가 막힌 게 그런 분양형 쇼핑몰들을 그럼 뭐 리모델링을 하거나 뭐 재건축을 해가지고 바꿔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도 못해요. 왜냐하면 이 건물은 주인이 수천 명이기 때문에 의견이 모아지기가 너무 힘들어. 이렇게 가는 게. 그 윤창현이라는 사람은 결국 출소하고 그냥 또 잘 살아가는 건가요? 이분은 이제 만기 출소하죠. 만기 출소해서 또 사업을 하겠다고 지인들한테 돈을 빌려요. 예. 근데 그 돈을 못 갚아요. 그래가지고 사기 혐의로 다시 교도소에 갑니다. 예. 그래서 이번엔 4년 6개월. 4년 6개월을 살고 있는데 재작년에 그 코로나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갑자기 퍼졌어요. 집단 감염이 됐어요. 제가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동부구치소에서 처음으로 사망자가 나왔는데 그 사람 이름이 윤창열이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 맞더라고요. 지난달 27일 첫 발생 이후 관련 확진자만 762명, 서울 동부구치소는 첫 사망자까지 나왔습니다. 지난 2003년 3,700억 원대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의 주범 윤창열 씨가 다른 사기 혐의로 수감 중 확진됐던 겁니다. 그 사람 참 인생 참 기구하다. 그래도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법이 바뀌었어요. 이제 이 투자자분들이 막 요구한 것도 있고 사람들도 이 주식쇼핑몰 사태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는 그런 식으로 분양을 못 합니다. 착공 신고를 하거나 좀 골조공사를 한 다음에 분양을 하게 돼서 이런 사태는 다시 안 벌어질 것 같아요. 자, 이 보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좀 서울의 중심지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사건이 많은 것 같아요. 반대로 보험금을 노린 범죄도 그건도 참 저도 참 답답하고 지금도 돌이켜 보면 이제 과연 아찔한 사건인데요. 2006년도쯤에 피해자가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이제 조수석에 타고 아들이 운전하고 운전자의 어머니가 탑승하고 차량이 갑니다. SUV 차가. 근데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이미 정차돼 있던 소나타를 충격을 해요. 주도를. 그러고 나서 조수석에 탔던 이 망인만 가서 보니까 이미 사망한 상태예요. 크리스마스 밤에 교통사고로 한 50대 공무원이 숨졌는데요. 일가족이 타고 있던 SUV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SUV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공무원 54살 김모 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가족들은 가장인 김 씨가 교통사고로 숨졌다고 진술했고 서둘러 시신을 화장했습니다. 가족이 탑승한 상태에서 조수석에 탄 사람만 돌아가셨잖아요. 당연히 응급실 인턴쌤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의심할 여지가 없이 사망진단서 띄어졌죠. 그런데 사고 처리반은 우리 공 교수님 아시겠지만 사고 처리용 사진을 찍는 거예요. 첨부해야 돼 사진. 그 사진을 몇 장을 찍고 사망진단서는 발부됐고 사고 처리라는 것은 인정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끝났죠. 근데 이게 이제 교통사고인데 문제는 장례 연락을 안 했어요. 부고를. 직장에도 연락하지 않고 또 형제들한테도 연락하지 않고 아무한테도 연락하지 않고 장례를 치러버려요. 화장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좀 이상한데 가족들은 수사를 요청을 해도 시신도 없고 사진만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안 풀리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수사를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참 독특한 게 밝혀져요. 정차돼 있던 차 있었죠. 피해 차량. 그 운전자가 망인의 부인과 내연관이에요. 그 사람 자백을 합니다. 실은 내가 이렇게 해서 서 있으면 어디에 몇 시에 돼 있으면 와서 이렇게 해서 교통사고 보상금 2001년도부터 한 14개 정도 들어놨거든요. 14개. 7억여 원 정도 수령을 하는데 내가 좀 나누겠다라고 내가 그때 나왔다. 이렇게 자백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죽였는지 난 모른다. 그건 들은 바가 없다. 그래서 법정에서 밝힐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보험 사기로만 1심에서는 정리가 돼요. 아들은 보험금 수령하자마자 외국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기소 중지가 되고 그 부인은 보험 사기로 5년형 또 공범인 내연하면 1년 징역 살고 경찰은 이제 단순 보험 사기뿐만 아니라 살인 사건으로 이제 중점을 두고 증거에 대한 계속 추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탔던 SUV 차량 충돌 과정에도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어요. 또 하나는 그때 교통사고 분석을 해보니까 시속 약 40km 미만으로 가고 있었던 속도이기 때문에 탁순자가 사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2008년도에 저한테 이제 자문 의뢰가 됐죠. 근데 시신이 없구나.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제 입장에. 참 어렵다. 사건 개요를 다시 한번 들어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사진상 보면 전방 유리창이 2군데가 깨져 있어요. 거기에 2군데가 충돌돼 있으면 누군가가 2번 부딪혀야 되거나 또는 조수석이니까 뒷좌석에 탔던 부인이 부딪히거나. 네네. 부인과 운전자의 아들은 아주 정상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좀 이상하다. 근데 시신 장례식장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지금 교통사고 처리반이. 근데 딱 뒷면을 보는데 시반이 형성이 잘 돼 있어요. 시반이라는 게 그 피가 이제 고여가지고 그럼 피부 결국은 밑에 우리가 사망했다 그러면 심장이 멈추는 거거든요. 심장이 멈추면 혈액이 돌아다닐 힘을 잃어요. 그럼 이건 맥체이기 때문에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그대로 이동을 해요. 그냥 시간이 걸립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색깔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사람은 앉아있는 상태에 사고가 나고 응급실 가서 계속 실려가면서 등 뒤로 이동할 수 있겠죠. 근데 시반이 사망한 지 1시간 반 만에 그렇게 형성될 수가 없어요. 조수석에 타기 전에 이미 누워있는 상태에서 시반이 형성됐어야 돼요. 사망 시간을 그 훨씬 전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2심에서는 이게 이제 무기징역이 되죠. 그리고 이제 살인 혐의가 돼서 외국에 나와 있던 아들은 민터폴로 체포가 돼서 들어왔죠. 일단 둘 다 이제 무기징역. 단순 교통사고 같았지만 망자의 부인과 아들이 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김 씨 앞으로 14개의 보험이 가입돼 있었고 피해 차량 주인이 숨진 김 씨 부인의 내연남인 것도 의문이었습니다. 재판부 역시 김 씨가 살해된 상태로 사고를 당했다고 판단했고 김 씨의 부인과 아들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등 사진을 안 찍었으면 영영 그렇죠, 몰랐던 거네요. 오히려 장례를 정상적으로 좀 치렀으면 묻힐 뻔했던 거네요. 이분들의 좀 성급한 마음이 꼬리를 잡히게 된. 근데 그게 문제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뭐 OECD 국가 뭐 10위 안에 들어있고 그러지만 근데 출생과 국적 취득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사망에 대한 것은 굉장히 허술해요. 다시 말씀드려서 원래는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의사가 사망 진단서를 띄워주고 이 사망 진단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국가한테 사망 등록을 해야 돼요. 국가가 사망 등록을 받으면서 이상 여부가 없으면 장례 허가증을 줘야 돼요. 이걸 가지고 장례를 치러야 돼요. 화장 매장 허가증을 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사망 등록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장례를 다 치르고 사망을 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동사무소 가서 신고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필터링이 없는 거예요. 볼 수 있죠. 근데 또 중요한 건 사망 진단서가 없어도 돼요. 인후 보증이라 2사람의 보증만 있으면 사망 등록이 또 가능합니다. 인후 보증이라는 게 그 버두자 쓰는 그냥 가족도 아니고 그냥 지인이 와가지고 해주면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 객관적 검증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범죄에서도 여러 사건을 얘기했지만 오늘은 좀 더 다른 유형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건들이 있을까요? 제가 굉장히 끔찍한 사건 중에 하나가 소위 엄여인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2000년 5월부터 2005년 2월 사이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근데 엄여인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주변에 지인들이 죽거나 또는 장애를 갖게 된 사건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네. 개요를 좀 몇 가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남편을 살해한 사건인데요. 엄여인은 이제 첫 번째 결혼한 남편의 보험을 3군데나 가입을 합니다. 보험을 가입한 이후에 어느 날 남편한테 수면제를 먹여서 잠이 들게 한 이후에 핀 같은 걸로 눈을 찔러서 실명을 하게 만듭니다. 남편은 모르는 건가요? 눈이 갑자기 안 보이게 되는 건가요? 눈에 굉장히 심한 상처가 났는데 자기 잘못인 것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달 뒤에 다시 이제 그 수면제를 먹여서 잠이 들어 있는 남편한테 얼굴에 끓는 기름을 부어서 화상을 입히게 됩니다. 4주에 이제 화상을 입히죠. 그래서 이런 상처들로 인해서 이제 장애를 입고 상처를 입고 치료를 하던 이 남편은 결국 다발성 자창 출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망한 남편의 보험금을 3억 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남편을 살해해서 3억 원의 보험금을 받은 엄녀이는 한 달 후에 재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은 방법으로 또 그 수면제를 먹인 후에 눈을 찔러서 장애를 입힙니다. 보험사에는 이물질이 눈에 들어가서 지금 심한 상처가 났는데 아마 이것이 이제 실명이 될 것 같다라고 한 진단을 받게 되면서 보험금을 4천만 원을 또 수령을 합니다. 결국 이제 지속된 이런 여러 사건들로 인해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이 남편은 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남편부터 재혼한 남편까지 두 명을 살해한 거네. 2명을 살해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보험 금액이 사망 그 다음에 가장 많이 금액을 받는 것이 실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 엄녀인의 직업을 보면 보험 관련된 일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잘 알고 있고 그 보험사를 속이는 방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범죄를 이어가기 시작을 한 거죠. 진짜 잔혹한 게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것도 잔혹한 일인데 보험금을 2번 받기 위해서 먼저 실명을 시키고 그렇죠. 또 살인하고 이게 정말로 좀 잔인한 것 같아요. 29살 주부 엄모 씨는 지난 2000년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눈을 찔러 멀게 했습니다. 치료를 받던 남편이 숨지자 엄 씨는 보험금으로 2억 8천여만 원을 타냈습니다. 2년 뒤에 재혼한 남편도 똑같은 방법으로 당해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남편이 정신질환 좀 있어서 눈 자해하는 거 보고 그걸 생각해내게 된 거였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동안의 과정에 왜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는가를 그렇죠. 살펴봤더니 너무나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돌보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저런 심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설마 정말 보험금 때문에 남편을 저렇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2번이나 남편의 죽음으로 그런 약간 데이터들이 공유가 안 되나 봐요. 당시에는 사실 공유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은 누가 봐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죠. 사건은 특히나 가족들의 이의 제기도 없었고 장애로 인한 보험금 수령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초기에 발견되지 않았던 안타까운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이 두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이 엄녀인은 본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시작이었던 거죠. 아이고. 그래서 이 범행의 대상은 결국 이제 자신의 가족들로 향합니다. 정말 끔찍한 것이 수면제를 탄 주스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어머니한테 그걸 먹게 만듭니다. 정신을 잃은 어머니의 눈을 주사바늘로 찔러 가지고 또 실명을 시키고 장애를 만들죠. 결국 이제 이 사건으로 어머니가 실명한 보험금 7천만 원을 또 자기가 수령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건을 계속 이어갑니다. 지금 사건이 계속 남아 있어요. 와, 이럴 수가 있지. 이제 그 친오빠를 대상으로 자행이 됩니다. 수면제를 사용해서 정신을 잃게 만든 다음에 염산을 부어가지고 눈을 실명을 시킵니다. 이때 이제 이 오빠가 치료를 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결국 친오빠도 살해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입원을 한 병원에 찾아가가지고 링거 호수에 이물질을 넣어서 살해하려고 계획을 했지만 병원에 이제 그 감시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은 지금 말씀드린 사건은 이제 범행이 다 끝나고 나서 본인의 자백에 의해서 밝혀진 사건이요. 이게 좀 개요들만 훑어가는데도 너무 분노가 아니고 약간 경악스러운. 여기서 정말 이제 경악스러운 일이 더 벌어집니다. 5번째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의 범행 수법이 유사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서 수법을 바꾸는 치밀함을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오빠와 동생한테 수면제를 먹인 후에 방화를 저질러서 화상을 입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왜 자기가 그 범행의 용의점을 벗어났냐 하면 자기도 그 장소에 있으면서 이제 그 이도가스를 흡입해서 치료를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의선상에서는 벗어나죠. 이렇게 이제 수사망을 벗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총 3억 원의 보험금을 또 자기 앞으로 수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 일가족의 죽음과 장애를 통해서 지금 수억 원의
보험금들을 수령을 하기 시작을 하죠. 20대 후반의 주부가 보험금을 타내려고 첫 남편과 두 번째 남편, 어머니 그리고 오빠의 눈을 차례로 실명시키고 집에 불까지 질렀습니다. 보험 설계사 경력이 있는 엄 씨는 어머니와 오빠 이름으로 보험을 나누어 든 뒤 보험금을 모두 가로챘습니다. 제가 그랬을 거라고는 생각 안 했었을 거예요. 그 돈으로 뭘 했던 거예요? 지금 끔찍하게도 이런 돈을 그냥 유흥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유흥에 필요한 돈들을 어떻게든지 마련해서 나를 포장하는 것이 훨씬 더 내 삶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왜곡된 관념을 갖게 되는 거죠. 결국 이게 발각이 됐으니까 지금 다 밝혀진 거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밝혀진 것이 아니고 사실 엄 여인은 또 다른 사건을 저지릅니다. 더 저질러요. 방화 사건이 저지르고 난 이후에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팝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집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하고 있던 분의 집에 가서 지금 불이 나서 내가 지금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니 좀 지내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그 집에 들어갑니다. 강 씨의 집에서 거기에서 또 방화 범죄를 저지릅니다. 결국 그 화재로 강 씨 남편은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강 씨는 그 화상을 입어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도 이제 현장에 있었다라는 이유로 용의선상에서 벗어났는데 마지막까지 이제 시도를 하기 위해서 심지어 강 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불을 지르려고 갑니다. 그래서 시도를 하는데 다행히도 이제 그 방화 미수에 그칩니다. 이때 이제 그 주변 사람들한테 발각이 되어가지고 체포가 되면서 이 수많은 악행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엄 씨는 잠시 머물렀던 파출부 강모 씨의 집에도 불을 질러 강 씨의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최종 무기징역이 선고가 되어가지고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엄 여인의 사이코패스 그 점수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아주 화제였던 것 같아요. 저도 실제 그 이제 송치되기 전에 분석을 하기 위해서 프로파일링을 하기 위한 면담을 했었는데 사이코패스 검사는 40점 만점에 24점, 25점이 넘어가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 알고 계시는 뭐 유영철, 뭐 강호순 이런 자들이 뭐 37점, 38점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높은 위험성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엄 여인은 죄책감의 결여, 그다음에 충동성, 자기중심성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사이코 체크리스트에서 40점에 육박할 것이다. 전부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 사고나 또는 충동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높았던 제가 직접 만났을 때는 의외로 거의 말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냐면 일종의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범행을 저지른 결과에 대한 수치심이 아닙니다. 이건 자신에 대한 수치심이에요. 들켰다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자신에 대한 수치심을 갖는 경우는 과도한 자존감이 있는 경우에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이라고는 체포될 만한 빌미를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 스스로 수치스럽다라는 이런 의미를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내가 잘못해서 잡혔다. 자신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는 그런 면담의 느낌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이 엄 여인 사건을 알 수 있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일단 특징 첫 번째는 범행 대상이 주로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 면식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엄 여인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자기 명의로 돌릴 수 있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다른 하나 특징은 이제 직접 공격을 하지 않고 수면제라든지 이런 약물을 이용한 범죄로 피해자도 모르게 범행이 저질러지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이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2019년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50대 B 씨라는 사람이 이 경찰관을 사칭해가지고 채팅 앱에 접속해가지고 10대 청소년 2명을 성폭행하고 또 이 불법 촬영하는 그런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는데
경찰을 사칭해 미성년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3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10대 미성년자 2명을 상대로 협박한 뒤에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었냐면 이제 채팅 앱에 접속을 해가지고 조건 만남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청소년들하고 만나면은 위조된 경찰 신분증이죠. 이거하고 테이저건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내 경찰인데 함정수사처럼. 그렇죠. 너 조건 만남 하려고 했지. 그래서 내 말 안 들으면 경찰서에 가야 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징역 8년을 받던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경찰을 사칭한 범죄도 많았지만 국정원이나 청와대 같은 그렇죠. 이른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고위 권력기관들 거기 사람들을 사칭하는 그런 범죄들도 꽤 컸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1957년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57년. 이승만 대통령이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핏줄, 내 자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지 당시에 비서였기도 했고 당시 국회의원이었고 나중에 이제 부통령이 되는 이기붕 일가, 이기붕 씨의 아들 이강석, 이강석을 양자로 드리게 됩니다. 그 이강석은 졸지에 최고 권력자의 아들이 된 거예요. 아들이 되면서 이제 이 사람이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는데 백주 대낮에 헌병 정복을 입은 헌병 뺨을 때리고 파출소에 들어와서 막 집기를 파손하고 막 행패를 부려도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이강석이 이제 그 서울대 법대 편입을 시도했다가 서울대 재학생들의 강한 반발로 또 무산된 적이 있고, 결국에는 육사에 들어가게 됐었다 그래요. 그때 당시에는 워낙 그 초법적인 권력을 등에 업었는데 생부인 이기붕이 또 어떤 그렇죠. 상징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이강석의 횡포가 날이 갈수록 심해질 무렵에 경상북도 일대에 이강석이 등장을 합니다. 요 57년도 요 해가 태풍으로 이 수해를 많이 우리나라가 입었던 그 해래요. 근데 영남 지방 일대를 휩쓸었던 대폭우로 말미암아 수많은 건물과 인명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때 이제 대통령의 아들인 이강석이 등장을 해서 우리 아버지의 분부를 받고 몰래 지방의 수해 피해를 조사하러 왔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이강석이 경북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지역에 있는 경찰서장들을 만나고 지역 유지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로부터 뜯어낸 금액이 50만 환. 50만 환인데 어느 정도냐? 당시 1만 원이면은 쌀 한 가마니를 살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한 가마니가 한 25만 원 정도 한다 그러니까 1250만 원? 아니 근데 그때는 쌀 한 가마니의 가치가 쌀 한 가마니는 엄청 힘든 거였죠. 한 달 월급이었을 구하기가. 거예요? 맞아. 월급에 쌀 한 가마니. 이 이강석이 그 경북 일대를 이렇게 헤집고 돌아다녔는데 사실 이 이강석은 가짜 이강석이었던 거죠. 가짜 이강석. 사칭한 거네요. 그렇죠. 이 사람 누구냐? 당시 22세였던 강성병. 근데 이 사람이 원래는 이제 집안이 부유하게 살다가 이제 또 대학 입시 서울대 법대를 시험을 봤다가 또 떨어져요. 그리고 또 다른 대학을 봤다 떨어지고 가뜩이나 심란해 있던 차에 아버지 사업이 망해가지고 집안의 가세가 완전히 기울어 버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세상을 비관했다 그럽니다. 그러던 차에 어느 날 자기 주변 사람들이 야, 너 그거 봤어? 그 신문 좀 봐봐. 그 대통령의 양자가 된 이강석 사진이 신문에 이제 딱 뜬 거예요. 자기랑 너무 닮은 거야.
아, 얘도 닮은 걸 이용했구나. 오, 자기가 봐도 닮은 거예요. 자, 그때 당시에 사진을. 자, 이 사람이 실제 이강석. 이강석. 좀 이 사람이 이제 강성병 씨. 비슷하네요. 얼굴이 비슷하죠. 눈매가 비슷하네. 예, 얼굴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이 가짜 이강석이 경주 시내의 다방에 갔다가 우연히 경주 경찰서장을 보게 돼요. 그때 결심을 했다 그래요. 내가 한번 이강석으로 사칭해 볼까? 그리고 서장님이시죠. 그런데요. 저 대통령 양자인 이강석입니다. 난리 나지. 난리 나지. 이 가짜 이강석이 내가 아버지의 특별 분부를 받고 지역 시찰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니까 이 경주 서장이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귀하신 몸이 여기까지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이제 이 경주 서장님이 경주 최고급 호텔에 모시고 관용차를 운전기사까지 딸려가지고 서장님이 직접 다니면서 불국사 관광을 시켜드립니다. 요것이 다우탑, 요것이 석가탑, 요것이 청마총. 예, 막 보여드리고 거기 있는 각종 기념품들 다 선물을 하고 심지어 불국사 앞에서 서장하고 기념 촬영까지. 대담하다. 대담하죠. 네. 대담하죠. 좀 이해가 되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막 일일생활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짜 먼 곳이잖아요. 하긴 경부고속도로도 지어지기 전이고.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진짜. 그렇죠. 예, 그리고 전화해가지고 뭐 맞아요? 뭐 이러기도 아니, 그러면 서울에 확인해 본다는 것 자체도 되게 신뢰되는 일일까 봐. 이 경찰서장 입장에서는 정말 로또에 맞은 것처럼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 기회지. 얘가 이제 드디어 승진의 기회가 서울 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경찰서장이 그렇게 극진한 대접을 하고 관용차로 해가지고 운전기사 딸려서 보낼 테니까 편하게 가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 가짜 이강석이 경무관으로 승진. 그러면서 얼마나 설레었겠어. 그럼 이 서장님이 야 드디어 내 라인 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관용차를 운전기사가 딸린 관용차를 타고 영천으로 진입을 합니다. 영천에서도 이제 간 곳이 경찰서죠. 경찰서장과 또 만납니다. 그리고 또 경찰서장의 극진한 대접을 받고 다음날 이제 안동을 갔는데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경찰서장들끼리다.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날 이제 숙소에서 딱 깼는데 안동에 경찰서장이 그 안동 소재 기관장들을 모두 대동하고 문안 인사를 하러 이 숙박 시설에 찾아오고. 근데 이때 이제 근데 내가 이 수재민들한테 좀 쌀을 사줘야 되는데 미처 그 돈을 못 갖고 왔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또 돈을 뜯어내요. 이 경북의 유지들 이분들한테 이 3일 동안 뜯어낸 금액이 46만 5천 원. 큰 뜯어낸 돈이죠. 거죠. 그거 진짜 큰 돈이죠. 그리고 이제 뭐 다음 날 대구로 갑니다. 대구. 그리고 경북 도지사를 만납니다. 점점 이제 꼬리가 좀 길어지네요. 그죠? 관사에서 도지사를 만나죠. 도지사, 오셨습니까? 막 얘기를 하는데 이 도지사 경북 도지사가 보니까 좀 이상한 거야. 비서도 없고 말이야. 아무리 내사라 그래도 좀 수상하잖아요. 수상인데 때마침 운명의 장난일까요? 이 경북 도지사의 아들과 이강석이 친분이 있었대요. 실제 이강석이. 그러니까 좀 이상하니까 아들한테 야 네가 와서 얼굴 좀 확인해봐라. 그러더니 이제 이 경북 도지사 아들이 아빠 아니야. 강석이 아니야. 3일 만에 체포가 됩니다. 이 사기 행각 3일 만에. 그리고 이제 그 대구에서 이제 재판이 열립니다. 당시에 그 1,000명이 넘는 방청객이 몰려 들어가지고 이 판사가 사람들한테 낑겨갖고 법복이 찢어지고 화제의 사건이네요. 대구 법원에 있던 재판정에 있었던 의자 반이 파손이 됐대요. 사람들을 치워가지고 그 정도로 아무튼 떠들썩한 사건이었는데 재판에서 이제 범죄 동기에 대해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제 이 가짜 이강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문을 통해서 이강석이 헌병 뺨을 때리고 집기를 파손하고 이래도 아무 일이 없다는 걸 보고서 무슨 일이든 내가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대한민국 관리들의 부패함을 테스트할 수 있었다. 헐리우드 같았으면 60만 달러의 배우 연기료를 받을 수 있었던 연기였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 그래요.
아니 가짜 이강석은 사람들이 재밌어했을 것 같아요. 진짜 이강석에 대해서도 못마땅한 마음이 있고 네. 뭐 그 서장이나 뭐 도지사에 대해서도 못마땅한 마음이 있었을 텐데 이때 당시에 이제 이 경주 서장이 얘기했던 귀하신 몸이 여기까지 나중에 관용어구처럼 된 거죠. 귀하신 몸이라는. 극진히 접대했던 관료들도 사실은 굉장히 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근데 그 5명의 경찰 고위 간부들은 감봉이나 견책 정도 되는 걸로 마무리됐다 그래요. 강성병 씨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어요. 네. 10개월. 근데 좀 아이러니컬한 거는 그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강석이 권총으로 이기붕과 어머니하고 자기 동생을 사살하고 자기도 이제 권총으로 자살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후에 이 가짜 이강석도 독약을 마시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요. 네. 자기 신분을 속이고 10년 이상 살아온 어떤 범죄자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사건은 안양시 안양동의 어느 호프집에서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1997년 4월 11일 그때 28살짜리 어느 술 취한 남자 손님이 그 호프집에 있었는데 이 남자 술이 너무 많이 취했어요. 많이 취해가지고 행패를 부리니까 아주머니가 이제 좀 가라고 정신 차리고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남자 손님이 그 순간 이제 확 정신이 미쳐서 그 호프집 주방에 있는 식칼을 들고 와서 아주머니를 파고치는 마구 그리고 도망을 가요. 처음에는 그렇게 어려운 사건인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 현장에 뭐 맥주병이나 뭐 그런 칼 같은데 지문이 있고 그 남자가 쓰던 등산 스틱도 있었다고 해요. 지문이 있으니까 금방 잡겠지 하고 그 남자의 집을 찾아서 급습한 게 이틀 뒤였다고 합니다. 이틀 뒤에 남자는 거기 없어요. 사실은 남자는 그때 한국에도 없었어요. 벌써 이틀밖에 안 되는데? 네, 이 남자는 1991년에 미립국을 한 중국 동포였어요. 중국 동포였는데, 예, 한국에서 이제 전기 설비 공사를 하면서 돈을 벌었다고 해요. 이 남자는 사람을 그렇게 살해한 직후에 자기 집에 돌아가자마자 1시간 만에 짐을 챙겨가지고 인천으로 가요. 인천항에 이제 출입국 관리소가 있거든요. 거기 갑니다. 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불법 체류자예요. 지금 아버지가 임종 직전이에요. 근데 중국 돌아가야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우리나라에 출국 명령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불법 체류자가 와서 자기가 불법 체류자인 거를 고백을 하면은 과태료만 조금 매기고 보내주는 돌아가게 해줘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 남자의 도피를 한국 정부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네. 야, 근데 허망하게 빠져나갔네요. 허망하게 빠져나갔죠. 중국에서 뭐 이것저것 또 뭐 사업을 하면서 있었다는데 잘 안 됐나 봐요. 네네. 그래서 다시 미립국을 합니다. 또 미립국? 또 미립국을 해요. 원래 이 사람이 강모 씨인데 이모 씨라는 신분으로 미립국을 해요. 그리고 계속 자기 기술을 가지고 사업도 하고 직원도 10명 가까이 두고 잘 됐다고 해요. 잘 됐다고. 잘 됐는데 2011년에 한국 법무부가 잠깐 동안 어떤 제도를 시행을 해요. 재외동포 고충 해결. 불법 체류자가 자진 신고를 하면 외국인 등록을 해준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외국인 등록을 해서 이제 불법 체류가 아닌 그냥 한국 거주 중국 동포. 신분 세탁을 한 거네요. 신분 세탁을 한 거죠. 네. 그리고 결혼도 하고. 진짜 허술했네요, 우리나라가 진짜. 허술했죠. 허술했고 이게 사실은 어떤 그 제도의 미비점이 몇 가지가 이제 이 사람이 악용을 한 건데 이게 이 사람이 이제 너무 안심을 했나 봐요. 어느 날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자랑을 한 거예요. 내가 옛날에 한국 사람을 죽인 적이 있다. 꼭 이런 일이 생긴다. 야, 내가 옛날에 사람 죽였다?
뭔 소리야. 허풍을 치고 있네. 그 순간에는 별 생각이 없었대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TV 프로그램에 나온 거예요. 1997년 안양 호프집 여주인 살해 사건. 미제 범죄를 다루는 TV 프로그램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지인이 그걸 보다가 이게 그 사람이 해준 얘기랑 너무 비슷해서 경찰에 신고를 해요. 경찰에 신고를 해서 그 사람 중국에 아니고 지금 한국에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경찰이 그 신고를 받고 보니까 이게 좀 신빙성이 있는 것 같다 하고 수사에 착수를 합니다. 그 강모 씨라고 하는 사람의 어머니가 한국에 살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고 그 어머니의 전화 통화를 추적을 해보니까 계속 어떤 사람이랑 자주 통화를 해요. 누군데 이 어머니랑 자주 통화를 하지? 지문을 뗐더니 강모 씨가 1997년에 출입국관리소를 나가면서 인천을 나가면서 그때 지장을 찍었어요. 그 지장 지문이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체포를 했고 그럼 거의 20년 가까이 지난 거네요? 네, 19년이 지난 거죠. 그 살해 사건으로 97년에 살해를 했고 그 사람이 자랑을 한 게 2016년 5월이에요. 이제 강모 씨라고 해야 될지 이모 씨라고 해야 될지 이 범인은 자기 진짜 생일도 까먹고 그러고 살고 있었대요. 체포가 됐고 처벌 받았겠죠? 처벌 받았죠. 징역 13년형을 받았는데 살인을 저지른 강 씨가 국내에 있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은 지장을 역추적한 끝에 수원에 살던 강 씨를 건간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냈습니다. 글쎄요. 근데 저는 이렇게까지 신분 세탁을 해서 대한민국에서 20년을 가족을 이루고 살았다는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미국에는 가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뭐 그렇죠. 주만 벗어나서 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사는 경우.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되게 웃으실 수도 있는데 진돗개를 숭상하는 모시는 진돗개교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진돗개교. 네, 2014년에 이제 일어났던 일인데 2014년 8월 14일에 수상한 아동 실종 신고가 경찰에 접수가 돼요. 아들을 잃어버렸다라고 막 울어요. 어떤 엄마가 와서. 근데 그 아이를 어디서 언제 잃어버렸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가 잃어버린 시점이 이미 한 달이 지난 거예요. 그럼 그동안 신고 안 하고 뭐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얘기하고 조금 수상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도 단순 실종 사건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아이의 행방을 막 찾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그 아동 보호시설 뭐 140여 군데도 조사를 해보고요. 엄마라는 최 씨 주변도 많이 탐문을 해요. 그런데 한 5개월 동안 계속 수사를 해봐도 전혀 어떤 혐의점이라든지 의심할 만한 부분을 결국 찾지 못해서 이 사건이 이제 미제로 남게 되거든요. 근데 미제로 남게 되었다가 2016년 2월에 이제 이 사건이 다시 이제 수면 위에 떠오르게 되게 돼요. 왜 떠오르게 돼요? 당시에 2016년 2월에 그 미취학 아동인데 뭐 실종된 아이들을 좀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실종 신고된 이 사건이 다시 이제 경찰이 보게 되고 이거는 단순 실종 신고가 아니겠다라는 판단에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게 돼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엄마 최 씨가 아이가 실종했다고 하는 시점을 전후해서 한 15일치의 그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보는데 이상하게 그 통화의 상대방들이 강서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 다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세대 주택을 살펴봤더니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어떤 범죄 혐의점은 바로 찾을 수 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 단체에서 탈퇴했다는 사람 하나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어렵게 경찰이 이 사람을 설득을 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증언하는 것은 2014년 7월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교주격인 A라는 사람이 폭행을 하다가 사망을 했고 야산에 묻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강서구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는 이 단체가 진돗개를 모시는 사이비 종교 집단이었던 걸로 밝혀지게 된 거예요. 악귀에 씌었다면서 3살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이비 종교 집단이 범행 3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주택가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이들은 영물로 여기는 진돗개가 짖었다는 이유로 아이를 잔혹하게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체가 뭡니까 진돗개교? 진돗개교가 그냥 진돗개를 모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돗개가 거죠. 신인 건가요? 신인 거죠. 일종의 신인 거죠. 그러니까 진돗개한테 일단 다 존댓말을 해요. 먼저 내려가시지요 이런 식으로.
또 사당도 마련해 놓고 진돗개를 위한 어떤 의식을 거행을 하고 그리고 이 신도별로 각각 진돗개를 모시는 어떤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돗개의 어떤 수건을 빨아주는 사람, 앉는 사람, 그리고 뭐 목욕시키는 사람 이런 식으로 각각의 역할 분담이 있었고 동네 주민들의 어떤 증언을 들어봐도 모시는 모습이 누가 봐도 사실 보였던 거예요. 일단 이상하다라고 느꼈지만 사실은 뭐 딱히 어떤 범죄 혐의점은 없었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들 정도만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거였는데 이제 알고 보니 그 진돗개를 숭상하는 그 잘못된 믿음을 가진 집단에서 아이를 학대하면서 이제 사망을 하게 한 사건을 이제 경찰이 찾은 거죠. 아이를 왜 학대했을까요? 처음에 진돗개가 아이를 보고 막 짖었다고 해요. 아이는 뭐 한 3살 정도 되는 아이였는데 그때 이제 진돗개교회 교주 같은 사람이 진돗개가 이렇게 아이한테 짖는 거는 이 아이에게 어떤 귀신이 쓰여 있어서 그렇다. 이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아이를 좀 때려야 한다라는 식으로 처음에는 가벼운 폭행으로 시작했다가 그 폭행 정도가 사실 당연히 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이가 사망한 날이 2014년 7월 7일이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아이가 좀 대소변을 못 가리고 계속 좀 칭얼대고 이러니까 좀 더 심하게 아마 때렸겠죠. 그렇게 돼서 아이가 갑자기 사망을 하고 그 과정에서 친엄마가 다 보고 있었어요. 친엄마는 가만히 있었어요. 친엄마는 아무런 뭐 말리거나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아들이 사망한 후에 이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이 사망한 아이를 흔적을 없애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전주의 야산에 이 아이를 묻기로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시신을 묻어요. 묻고 다시 집으로 왔는데 생각해보니 거기 멧돼지들이 많이 다닌다는데 멧돼지가 혹시나 아이를 묻어놓은 곳을 다시 파서 아이가 드러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불안감이 엄습해왔나 봐요. 그래서 다시 이들이 내려가서 아이의 시신을 꺼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화장합니다. 아이의 시신을 불태워버리거든요. 그 과정에 엄마가 다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이라는 거에 좀 충격적이죠. 이 엄마가 그럼 경찰에 왜 실종 신고를 했느냐. 그것은 그러니까 자기들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혹시나도 모를 수사에 대비한 어떤 그 혼선을 주는 그런 목적이었고 실종 신고가 너무 늦은 거죠. 그렇죠. 이것까지 이 엄마는 이제 교주와 그 진돗개교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 처벌 어떻게 받았나요? 그 엄마 최 씨는 이제 10년 형이 선고가 되고요. 아이를 직접적으로 이제 학대해서 사망하게 한 사람은 13년 형이 선고가 되고. 그러니까 죄 질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형량이 적은 편인 것 같습니다. 좀 가슴 아픈 얘기네요. 이게 이렇게 좀 호응행나가잖아요. 이런 종교에 빠지는 심리가 뭘까요? 뭐 기본적으로 사실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심리하고요. 사기 범죄에 속는 심리가 좀 유사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요. 앞서 음진리교 같은 경우 겉으로 뭐 의사라든지 전문직 성공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외형적으로 그럴 뿐이지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결핍이 있어요. 해소하지 못한 그런 심리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여기 두 번째 상황적 요인이 겹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뭐 옴질리교 같은 경우는 일본의 95년 당시의 그 시대 상황이 있고 거기에 전반적인 삶에 대한 의미의 상실이라든지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다든지 여기에 세 번째 이러한 상황을 노리는 이 범죄자들, 사이비 종교의 교주나 혹은 사기 집단이나 아주 촘촘하게 짜여진 전략이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그냥 베풀어요. 당신 힘들지, 내가 들어줄게 라든지 또는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자존감, 낮은 부분들,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건드려주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외부와 차단을 시키죠. 다른 제3의 의견을 못 듣게 해요.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개입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소위 말하는 본전 심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때까지 내가 바친 게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당신이 중단하면은 다 날아가는 거야. 이 세 가지가 합쳐졌을 경우에 사실상 여기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고요. 이 세 가지를 다 와해시켜야만 피를 막을 수가 있죠. 뭐 종교를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정말 어떤 신념이고 개인의 선택 문제이거든요. 본인이 판단 능력이 미약해서건 환경적으로 취약해서건 이런 종교를 선택하고 본인이 그렇게 살겠다고 하면 본인이 책임져야 될 문제거든요. 근데 정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런 진돗개교 사건처럼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이 같은 경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게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는 사건이 꽤 있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이들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가족을 둔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피해자들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